대입 학생부 변화 양상에 따른 대비 방안 안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울산 3.1고등학교 정기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첫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바람직한 고등학교 생활, 즉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에 따른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이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부 사례 및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입니다. 제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모집인원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을 2026년에 모집을 합니다. 그중 수시가 27만 5,848명이고, 그 가운데서 종합전형이 8만 1,373명으로 23.6%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모집 인원의 변화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모집 인원입니다.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 서울에 있는 16개 주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가 전체 5,913명에서 종합은 교과 5,913명에 비해서 종합은 18,417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보다 종합이 3배 이상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종합전형 준비가 필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형별 경쟁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전형은 평균적으로 2024년에 8.08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16.47대 1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56.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대입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즉 종합전형의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경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도 교과 70%, 그 다음에 서류 30%의 정성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종합평가가 30%, 그 다음에 고려대는 2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서류 10%로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30%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목 및 출결에 관해서 정성평가 2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북대, 부산대도 서류 20%, 학업 역량평가 20%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마찬가지 이런 주요 대학들은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종합전형,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학생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 종합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과 경희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3합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추천 전형도 같은 3합7로 되어 있고요. 고려대 학업우수형,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4합8로 매우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도 우리가 종합전형의 변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022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해고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적 평가도 기존의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의 상대평가 9등급이 5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기존의 2,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등도 그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로 들어가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만 석차 등급이 기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도 2028, 고등학교 1학년들이 보게 되는 2028년도에는 통합형 수능으로 상당히 변화가 크게 됩니다.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변화의 요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 교육과정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 등급 변화를 기존의 2, 3학년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0명 기준 학교로 봤을 때 기존의 1등급인 4%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명의 학생들이 1, 2등급에 해당되는 기존의 1, 2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5등급으로 바뀌면은 1, 2등급, 기존의 1, 2등급 학생들이 모두 1등급 안으로 다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학생들이 거의 5등급제에서는 3등급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 변별력,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들입니다. 학생들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잘 이렇게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선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들 내신 관리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에 푸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구학교 결과를 잠깐 보면은 학교 지정 교과목이 25과목 정도 되고요. 학생 선택 과목이 한 40개 과목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목 선택의 어떤 범위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등급이 기재되는 과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8 수능 개편안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현행 그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은 국어도 공통, 그 국어 과목 안에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과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기존의 수원, 수투 공통의 학통,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영어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한국사 동일합니다. 또 과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탐, 과탐 이렇게 따로 보거나 혹은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응시를 하였는데 바뀐 수능은 사회와 과학을 모든 학생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구분 없이 학습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전환에 따라서는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뭐 생각을 해봤는데요. 등급 산출 과목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기존의 1, 2등급이 1등급으로 묶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 지원자 학생들의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기록에 대한 부분, 세특에 대한 부분, 창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생활 충실도는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아까 학생부 기록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서술형 평가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5등급제 전환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에 관련된 전형별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다시피 정성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이수 현황, 그다음에 면접 비중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학교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신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뭐 최상위 어떤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대학별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 두 곳에 대한 수시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변동 주요 사항을 보시면은 지역 균형 29명, 일반 100명, 기균 21명이 하게 됩니다. 2026년에. 이것은 이제 첨단 융합 학부의 신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인원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 몇몇 학과에 대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과목이 미적분, 권장 과목이 학통, 물리원, 화학원 중에 하나를 꼭 이수하셔야 되고요.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이 화학원, 생명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이 미적분이고요. 권장 과목이 학통,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2028 관련해서 지역 균형의 지원 자격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의 체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서울대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전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지역 균형은 3합7이고 일반 전형은 체제가 없습니다. 디자인과 체육교육과만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2016 수시 전형 중에 종합 전형은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변경 사항은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2단계 3배수에서 4배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동일합니다.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 국제형이 동일하게 인문계는 2합 4, 자연계는 수 포함해서 2합 5의 수능 체제로 동일하게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로 263명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 이제 비대면 면접을 연세대는 학교에서 동일하게 비대면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없이 서류 100으로
단계별 전형이 없이 서류 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제는 4.8, 아까 말씀드린 4.8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추천형 서류 20에서 10%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탐구 2과목에서 1과목 반영으로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와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도 면접이 40%,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는 면접 20, 체력 20%가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체제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융합형 탐구형은 서류 100%로 체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균인재 신설된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탐구형, 기존의 탐구형에서 성균인재 인원을 분리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형 탐구형은 서류 100으로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는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는 기존의 수시 전형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전에 한양대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는 교과 10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은 서류 100으로 체제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종합추천, 종합서류, 종합면접형의 다소 복잡한 전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한양대 전형과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정성평가 10%가 반영이 되고요. 체제가 3합 7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추천형 같은 경우에 종합추천형과 종합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면접이 없는 그런 형태고요. 종합면접형은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7배수에서 2단계 면접 3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5배수에서 7배수로 확대되었다는 점, 면접형이 배수가 증가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의예과 수능 체제가 탐구 하나에서 탐구 2개 평균으로 3합 4로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변경 주요 사항은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의지한약과 같은 경우에 체제 기준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3합4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 특기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1과 기회균형 2 같은 경우에 교과 3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과 탐구형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울림, 농어촌, 기초 이렇게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 30%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기 추천 전형이 종합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 30%로 전형적인 종합 전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특수교육, 서류 70, 교과 30%, 체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특이사항이 두드림 전형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형이 통합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두드림 전형 모두 다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동국대 1단계 합격자 이수 과목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터 소프트웨어 융합 학과까지 수학과 가탐 이수 비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학통, 미적, 기하를 다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하고 화학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공생물공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로봇공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베이스고요. AI 소프트 융합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베이스의 물리화학 베이스의 생명과학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거점 대학 중에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종합전형은 1028명에서 114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종합의 권장 과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시트에서 그 상세하게 안내를 하겠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노력 및 학업 준비도를 이 그 서류평가 20%, 학업 역량평가 20%에서 이렇게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역인재와 약학, 치어약 면접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증가했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의 변화가 미적분 기하에서 수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말할 필요 없이 미적 기하 치는 친구들이 유리하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전형과 종합지역인재 전형 인원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조금씩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20%고요. 예, 최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부산대 학과별 인재상과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해서 2024년 6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체 학과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학과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투철한 윤리의식과 건전한 사회성을 바탕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의문을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 정신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학생을 인재상으로 꼽고 있고요. 주요 교과는 수학과학입니다. 아무래도 의예과는 수학과학이 중심이 되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분 화학원, 생명과학원이고 권장 과목은 화투, 생투.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가 수영과입니다. 영어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입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기하하고 물리투, 화투.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뭐 생명공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 베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산대 화공생명공학은 물리와 화학 베이스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는 수영과가 되겠고요.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분 물리원,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확률과 통계가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은 대부분 뭐 국영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일반하고 종합 지역인재, 종합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은 종합 일반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이고요. 제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북대 합격자 이수 과목을 가탐만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화학원, 생명과학원, 화학과 생명과학 베이스고요.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공학 역시 마찬가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바람직한 고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평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무전공 학과가 확대가 됐고 학부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정원 인원을 증가하는 그 이슈가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건장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되어서 자연계 학생들 과탐을 뭐 핵심 검정 과목에 들어있는 과목들 대부분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8, 90% 이렇게 이수하고 오는 거,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 경영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과생을 뭐 선호를 한다. 수학을 좀 하는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저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았는데, 자소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 전에 이제 뭐 자소서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대학층에서는 자소서와 유사하게 좀 더 세밀하고 개별적인 기록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떤 활동과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꼭 드러나게 학생부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업량 유연화 같은 경우에 거의 50% 이상의 학교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탐구력을 평가하는 데 좋은 어떤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특은 수업 내용보다는 학생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 교사의 역량평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용 세특, 뭐 입시용 세특 이런 말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그런 명사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도서나 보고서 주제명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기록이 되어서 학생 평가에 설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수시에서 그 출결사항, 개근을 가산점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부 기록이 상황 평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활동에 관해서 대학별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붉은 색깔로 줄친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의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를 보면은 이런 이제 독서에 대한 도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학생부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서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서를 통해 길러진 다양한 역량들은 여러 영역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독서, 도서명이 기록된 학생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똑같고요. 장체 활동이나 과목별 세특에 꼭 독서를 이렇게 발췌독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읽어 것도 좋겠지만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다, 이렇게 해서도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서류평가 요소는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6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과 조금 바뀐 거는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하는 그런 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에 대체를 해서 성장 역량이라든가 자기주도 역량으로 이렇게
된 학교들이 많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환양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업 역량에 무게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경희대, 뭐 동국대, 뭐 이런 대학들은 중앙대 같은 그런 대학들은 진로 역량에 좀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 트랙으로 되어 있는 뭐 고대라든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의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무게 중심이 있는 한계 전형이 있고, 또 진로 역량에 무게 중심이 있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상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인재상은 서울대학교 인재상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하고 배려의 인성을 갖춘 융합적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우고 있는 수업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한번 뒤집어 본다거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돋아 본다거나 따져 본다거나 이런 자세. 그 다음에 A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B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는 그런 점들이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역량이 뭐냐 이렇게 라는 질문에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최고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꼭 기를 수 있도록 수업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가다가 보면은 교과별로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 기본 교과목 국수영, 사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월등하게 좋은데 뭐 기술 과정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차이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과에 예를 들어서 반영되는 과목, 그 다음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구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탐구력이 뭐냐?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 찾아보면서 확장한 경험이 있는지를 또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율주제 탐구 같은 학습과 같은 자율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에서 토론, 실험, 연구 등등을 통해서 심화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력은 해결한 경험, 확장한 경험, 심화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업 역량을 키우는 교과 관련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문장 노트나 러닝 로그나 오답풀이 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뭐 애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관련 탐구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물도 만들으셔서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가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탐구력 같은 경우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찾고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뒤집어 생각하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 뭐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교과 성취도도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권장 과목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뭐 보시면 자연계열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연계열은 무조건 수학을 다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이제 물리학 베이스인지 화학 생명과학 베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과목은 필수 이수고요.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인데 다 이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계열 적합성에 관련된 어떤 개념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역량이 중요하고요.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평가를 하고요.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 언어, 외국어, 사회에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외국어, 사회, 수학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3년 동안 물리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보여준 A 학생이 물리학과가 아닌 화학과로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한양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역량은 전체적으로 과학과 관련 어떤 역량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화학과를 지원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키우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공학계열은 수학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 원투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도 마찬가지 미적분 학통기하 수학을 다 하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 원투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는 과하지 않게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공동과정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기본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공동과목을 많이 듣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독서한 내용을 정리해서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 같은 것도 되게 진로 탐색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 원리를 이용한 실험, 그 다음에 토론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급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어떤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면모를 살펴보는 역량이고요. 학생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격적 성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열심히 하시면서도 친구도 또 생각하고 학급도 또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학교 생활은 뭐 학급 활동 시에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요. 자신이 맡은 역할을 그냥 타이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급의 홍보 분야 같으면 예를 들면 각 과목별 어떤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 게시판에 항목별로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이나 체육 활동 시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자세들 되게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항목별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 사항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충실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 결석이나 질병 지각 이런 것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인정 지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은 감점 요인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절대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대부분 비슷하지만 미인정 결석 3회 정도는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 대학에서 개근을 가산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민정 지각, 민정 결석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폭 관련해서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니까 몇 개 학교들은 지원 자격 자체가 아예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 학교들을 보시면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각 전형별로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개 학교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교과, 종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체,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관련해서 중요 키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보다는 활동 위주로 학생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학생의 역할, 그 다음에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 중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몇 회를 했는지, 캠페인을 했는지, 토론을 했는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된 그런 자율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행사의 어떤 중요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이 배운 과목의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생활 문제에 그런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전형에서 자소서와 비슷한 것을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자소서를 그 지도를 할 때 썼던 그 자기 인터뷰를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창체나 세특을 여러분들 기록하실 때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활동을 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활동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부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설문 통계를 담당했는지 아니면은 자료를 정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의 어떤 베이스가 될 만한, 기본이 될 만한 어떤 도서,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활동의 어떤 깊이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도서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짐함, 계기가 됨 이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결과물로 어떤 인포그래픽이 나왔는지 용어집이 나왔는지 정리 노트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기존에 모르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는지 탐구 역량인지 아니면 리더십 역량인지 공동체 역량인지 자료 정리 역량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정리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어떤 창책 기록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치 수업에서 배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의 그 국회를 이렇게 활동을 한 친구의 어떤 그 자율활동 기록인데요. 정치 수업에서 배운 의회 정치에 대해서 실제 적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활동을 한 거죠.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 한 달 전부터 학교 정치라는 책을 통해서 정당의 역할과 이념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 영상을 수차례 반복 검토를 하면서 리허설을 한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입법 과정 절차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한 리플렛이나 포스트를 제작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임원단과 함께 시의회 등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의국회 활동을 통해서 교사들로부터 전문성과 주도성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에 보시면 교과 연계, 자신의 역할, 준비위원장, 참고도서, 한국정치, 구체적인 결과물, 간단한 리플렛과 포스터, 그 다음에 경험, 시의회 방문, 그 다음에 역량, 전문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좋은 그런 기록이 되겠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기록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기록에 대한 평가로 틀린 것은 기존에 아마 뭐 동아리 활동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부 학생인데요. 도서부원으로서 학교 도서관 도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의 대출과 반납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 교내 동아리 페스티벌 때 책 제목 맞추기, 책 홍보하기 활동을 열심히 수행함. 학교 학생들을 위해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독서 감상문 발표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부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평가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음.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 과정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투적인 미사옥을 나열하고 있다. 열심히, 충실히 수행함. 뭐 이런 것들이 상투적인 어떤 미사옥이라고 보여지고요. 도서 제목의 제시나 주장의 근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발표 주제와 소감, 그로 인한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발전된 우리가 동아리 활동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책 들어가야 되고요. 구체적인 활동 과정 들어가야 되고요. 도서명이 제시가 돼야 되고요. 토론했으면 토론 주제, 그 다음에 토론 시에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학생의 개별적인 활동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런 기록들이 설득력을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자기평가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자기평가서 인터뷰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은 뭐냐? 도서부원을 했고요. 구체적인 활동 과정은 뭐냐? 대출 반납 도우미를 제안했고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대표적인 활동은 독서 토론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한 도서명은 곰팡이꽃, 그 다음에 문학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란 책,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연계 내용은 문학 시간에 배운 작품에 대한 이해,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떤 문제의식과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토론의 사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내용이고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좋을 시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할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어떤 기록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개별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탐구력 같은 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 사례에서 교실 안의 수업을 교실 바깥으로 가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활 면면에 어떤 자신이 배운 지식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기본이 되는 관련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면모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벽을 쌓지 말고 과목과 과목 간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A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B 과목의 어떤 원리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문으로 다 정의할 수 있고 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되는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앞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면, 옆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특 같은 경우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세특수가. 지금 기존에 있는 2, 3학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학년 때는 뭐 주로 이렇게 1, 2학기가 공통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세특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2, 3학년 때, 2학년 때가 본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19개에서 23개 정도로 학기별로 이렇게 다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특 또한 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1학기만 이렇게 이제 수시 같은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량 유연화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거기에다가 수업량 유연화, 개인 세특 부분도 추가되는 거니까 꼭 그런 활동들을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기록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정관들이 말하는 지원자들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세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취 수준에 대한 언급보다는 객관적 관찰이나 반응, 결과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기재되어 있는 그런 세특이 좀 이렇게 눈에 띄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다는 거, 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 그 이후에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기록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수준보다는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 뭐 컨설팅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동기가 없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이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록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거를 스스로 탐구를 해봤다든지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심화 확장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성장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질문한 내용이고요. 선생님들도 역시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들이 좀 좋은 기록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대답이고요. 첫 번째가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 이게 좀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뜬금없는 그런 어떤 활동보다는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탐구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읽기 자료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 교과서 읽기 자료에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뭐 복잡한 그런 실험보다는 그런 탐구보다는 기본적인 거,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늘 제 강의 아까 그 중요한 게 그 자소서 자기 평가서 그 인터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보여드리는 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양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오는 그 한양대 재학생이 후배들에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학종을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학생이 인터뷰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학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여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장의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그렇죠. 문제풀이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해서 관련된 책을 찾기도 하고 이전의 교과 내용도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각 교과별로 경계를 넘어서는 탐구활동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은 이유는 이 학생이 말한 부분이 교육과정 개발 목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보시면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간 연계 통합, 그렇죠. 그래서 교과별로 경계를 넘어서는 탐구활동, 그 다음에 삶과 연계한 학습, 그러니까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기보다는 관련 책도 찾고 이렇게 하는 활동, 삶과 연계한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운 교과도 활용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되게 좋은 언급을 한 자료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넓고 깊이 있게 하는 공부가 뭐냐? 서울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폭넓고 깊이 있게 하는 공부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궁금증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 수업 내용 외에,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찾아본 경험이 있느냐. 수업만으로 끝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수업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 그러면 수업 내용 이외에 다른 책이나 그렇죠. 자료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그러니까 교사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 파악하고 사고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업으로 끝, 이론으로 끝, 정리로 끝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측면, 뭐 피고용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측면, 그렇죠? 알바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측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고 사고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것의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렵고 까다로운 실험, 대학교에서나 하는 실험, 그런 것들을 흉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기본 원리, 그죠?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탐구를 해보시고, 단원에 보면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 자료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탐구 주제로 꼭 좀 선정을 해서 교과 수업에 충실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본을 다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전국진학협의회 그 세트 기재 자료를 잠깐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수업의 교과서를 활용한 탐구활동 기록입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조세희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을 통해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어떠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 상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당대 사회 상황과 대표적인 사건들을 스크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갈래의 작품, 즉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공사장에서라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1970년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후 활동을 어떤 걸 했냐면은 문학에 있어서 시대적 반영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은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그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그 철거를 당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또 변론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뭐 일관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상대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사업자는 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 입주권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얼마간의 이득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각자 입장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를 활용한 탐구활동 기록 세특 자료를 보시면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는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유사한 배경을 가진 다른 작품들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이런 소설과 시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변론하기 활동을 통해서 순자의 성악선을 근거로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 곡선에 대한 부분을 발췌도겠다, 이런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세특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도 하나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삼각함수의 우리가 그 파장이 그 음파에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파장이 삼각함수가 활용이 되었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삼각함수가 소리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궁금증을 느껴서 관련 서적을 찾아봤죠. 그 다음에 탐구활동은 음파의 정의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우리가 인간이 듣지 못하고 통신과 같은 데서 사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음파와 삼각함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 음파는 진동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진동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삼각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후 활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제 찾아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그 이어폰 같은 경우에 사면은 뭐 좀 고급 버전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변 소음이 음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기기에서 이 음파와 반대되는, 그죠? 상반되는 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같이 탁 치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원리를 엉뚱한 과학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추후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특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평소 카메라 촬영과 음향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삼각 함수가 음향의 전달 과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제 탐구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을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삼각 함수가 사용된다는 것을 조사했죠. 그리고 추후 그 원리에 대해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엉뚱한 과학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고 삼각 함수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좋은 세특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세특 기록에 대한 그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경계를 넘어서는 지식 탐구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학생의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궁금증을 통해서 책을 찾아 읽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실생활 사례를 통해서 그런 원리나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 또 탐구해보는 것, 그렇게 해서 또 새로이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더 알고 싶어서 독서나 토론, 자료조사들을 추후로 계속 이어서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세특 기록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 평준화가 되고 있는 지금 어떤 세특 기록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만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임하고 진로 및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학생부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노력이 보인다고 합니다. 관심 분야를 찾고 듣고 싶은 과목,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와 연결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녹아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과 관련해서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 학습했던 내용에서 본인이 평소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한 탐구, 추가 탐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세 번째로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국어나 영어 시간의 활동을 무리 있게 연결 짓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시간에 무리하게 자신이 뭐 생명과학, 생명공학과라고 해서 국어 세특이나 영어 세특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진로 활동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 꼭 기억하시고, 국어나 영어 시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교과서를 활용한 그런 어떤 탐구 활동, 순수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활동을 꼭 하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 및 대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활동을 어떻게 계획을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흥미가 뭡니까 하면 바로 대답을 하는 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2~3명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어떤 흥미, 관심 분야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나 흥미 분야를 찾는 것, 그것부터가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어떤 이슈나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와 자기가 배운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나 어떤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장체 자율활동이나 뭐 생명 존중 교육, 그 다음에 뭐 폭력 예방 교육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주제와 연결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동 과정을 리허설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점, 학기 시작되기 전에 혹은 3월 초에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리허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자기 관심 분야 찾기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통계나 경제 등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수리적 능력과 분석적 판단력으로 빠르게 습득 활동 능력이 있다. 이런 학생은 어떤 분야로 갖는 게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 관심이 많고요. 생명 현상의 신비로움과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야가 되겠죠. 통계나 경제,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면 경제 분야. 그렇죠? 외국인과 교류해서 뭐 해외여행, 국제무역,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외국어 분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신비로움이나 원리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학생은 생명이나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체에 관심이 많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에 관심이 많다. 배려심이 깊고 스스로 통제하며 절제심이 있다는 학생은 어떤 분야로 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협동심이 있다. 위성, 우주선,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주 밤하늘을 감상한다. 이런 학생 어떤 분야로 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다. 이런 학생은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은 이런 분야 되겠죠.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돕고 싶다. 예, 의학 분야로 가셔야 되겠죠. 자주 밤하늘을 감상한다. 별을 사랑한다. 이런 학생들은 우주나 항공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학생들 주로 이렇게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죠.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쓰라고 하고요. 뭐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학생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냥 핵심은 수행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좀 단단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계획은 한 학기만 제가 샘플로 가져왔고요. 집중은 수행평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탐구, 융합탐구 과제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1학기 교과 창체에 대한 활동 주제를 선정하는 거.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시고 아까 했던 리허설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평가 초안을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서까지 될 수 있으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다 받았으니까 교과서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챕터나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단원에서 활동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거기와 관련된 참고 도서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참고 도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있죠. 그래서 관련 독서나 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이런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중간고사 후에 주로 이제 수행평가가 다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도 잘 제출하시고 자기평가서 달라고 하면 잘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관련 도서, 자료조사, 그 다음에 실험이나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추후 독서도 이때 하시고요. 소감문 작성해서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기말고사 후에 또 수행평가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수업량 유연화하는 학교 같은 경우 융합탐구 과제를 이때 집중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도 미리 3월 달에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당장 뭐 닥쳐가지고 7월 달에 이렇게 하시려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제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선정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식물생산과학부에 지원하는 학생이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생명
과 그다음에 화학 세트, 그다음에 종합 외견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숲을 보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좀 자기 활동을 계획을 하실 때 나는 어떤 활동을 어디에 넣겠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실험은 동아리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는 뭐 세특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연관성이 있게 또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은 각각의 활동들이 많은데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따로 논다 이런 느낌도 있는 그 학생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평가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자율활동에서는 반려식물 기르기 해서 집에 있는 어떤 화분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가져와서 매일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도 하고, 뭐 일회용품 안 쓰기, 텀블러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뭐 식물의 미세먼지 정화 능력 실험이라는, 보면 좀 거창하지만 요거는 이제 뭐 산림청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는 것을 학교 상황에서 열악하지만 한번 복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소별 미세먼지 농도 차이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발표하는 농도와 실제로 우리 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학교 뒤편에 어떤 숲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를 측정을 했고요. 그 측정 값들을 기록해서 같이 이렇게 토의도 해보고 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어떤 뭐 추론 이런 것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서는 미세먼지 잡는 공기 정화식물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또 책을 통해서 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는 식물의 호흡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에 기후위기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이제 식물이 호흡할 때 어떤 현상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화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지역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논문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토의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학생부의 항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컨설팅 하면은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수업에서 출발을 하시고요. 수업에서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창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의 어떤 관심 분야의 주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이걸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친구들과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물리 시간에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과학의 날 행사 때 역학에 대한 어떤 부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일반 물리학 중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챕터를 발췌독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사례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있는가, 뭐 영화 앤트맨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미시세계 이런 것도 양자역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동아리에서 이제 영어 잘하는 친구는 외국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드 강연의 어떤 양자역학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 잘하는 친구는 논문 자료의 통계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 인포그래픽으로 이런 내용들을 토의 주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실생활의 적용 사례, 영화 속 과학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딱 나타내서 이거를 이제 진로 활동 시간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발표를 하시고, 이런 체계를 갖추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기본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학별로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꼭 읽어보시라는 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동국대학교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필수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양대도 괜찮고 경희대도 괜찮고 그런 대학들의 어떤 가이드북은 필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꼭 한두 권의 독서, 제가 마지막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독서가 많이 없는 학생분은 기초가 없는 성이랄까요? 모래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설득이 되게 힘들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과와 창체, 과목 간의 어떤 연계, 통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궁금한 것 또 찾아보고 실패한 실험에 대한 어떤 원인과 어떤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차후에 또 2학년 때 한 실험의 실패를 통해서 3학년 때 어떻게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별화된 탐구활동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두 케이스고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사회 불평등 수업을 듣고요. 불평등 발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이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독서활동, 토의를 하고요. 사회정의 실천 방안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의 실현으로 파생 확장,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난민 문제나 다양한 국제적 불평등, 지금 미국의 간세, 이게 적절한 어떤 그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간세 폭탄, 간세 어떤 전쟁 이런 것들도 아마 맞물려서 한번 다뤄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학생의 탐구활동 예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획득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궁금증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한계, 장단점, 사회주의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과 분배에 따른 복지 관점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보편적 복지라는 프로그램 및 정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례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이런 문제점이나 실행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대 심리학과 지원자 학생부 기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그런 그 파트에 올려져 있는 세특 기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심리학과 지원한 학생들의 세특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사회 참여, 줄친 부분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 참여 시와 채만식의 논 이야기를 감상 후, 아마 문학 그 세특 같아요. 국가의 역할이 궁금해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찾아 읽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애국심은 어떤 감정이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속에서 사회 심리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반일 감정이 생겼느냐, 반일 감정의 베이스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심리학과 지원하는 학생의 어떤 생각으로 보는 측면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탐구해 보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문학 작품 읽으면 기본적인 어떤 그 심상이 있잖아요. 그런 심상 중에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2학년 때 이어서 심층적으로 3학년 때도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 개념이 뭐냐? 지식인의 고뇌와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뭐 현실 어떤 뭐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탈피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탐구를 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은 주제와 탐구 활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 화공생물공학과 지원자 학생부 기록입니다. 예, 붉은색 부분만 참고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을 학습하고 이중설립 간섭 실험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상세 간섭 조건으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단원을 공부하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독서를 하고 그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주의 탄생, 그 안에 또 인간의 어떤 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학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각 몇 개 분야에 대한 주제 탐구 어떤 뭐 힌트라면 힌트랄까? 뭐 그런 것들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도서도 여기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탐구 주제를 잡고 참고 도서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경영 경제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용돈 사용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용돈을 뭐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데 그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 용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그렇죠? 뭐 도서를 구입하는지 아니면 뭐 게임 캐릭터를 사는지 아니면은 먹방을 하는데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건전한 소비에 대한 어떤 뭐 철학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뭐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성 어떤 경영, ESG에 관련된 그런 기업 마케팅, 기업의 어떤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소비자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별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그게 광고 같은 것들이 막 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맞춰가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에 어떤 수학이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빅데이터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젠틀리피케이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상권에 뭐 예를 들면 기존 골목에 있던 거기에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많은 자본을 가진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경제학적으로 뭐 한번 살펴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경제학도로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꾸로 보는 경제학, 뭐 경제학 콘서트 1, 2, 그 다음에 뭐 상도도 있고요, 넛지라는 이렇게 책도 있고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런 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바이오 분야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힌트를 하나 제시를 하자면 뭐 생체 리듬의 어떤 발견 이런 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보시면은 그런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의 리듬을 관리할 것인지 자신의 어떤
뭐 기분을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탐구 보고서, 뭐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뭐 하천을 이렇게 뭐 혼란을 시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마시는 그런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인체에 뭐 영향을 주는지, 각성 효과는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질병 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하면은 뭐 줄이 이렇게 딱 생성이 되고 하는 그런 바이오마커, 그 바이오마커에 대한 원리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 항은 항체 반응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이런 바이오마커가 생기는 건지도 한번 토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은 참고 도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저런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소재 반도체 분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의 뭐 자동차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센서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뭐 공기압 이런 것도 다 센서로 표시가 되고요. 뭐 후방, 뭐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다 센서니까 그런 어떤 반도체나 이런 원리들을 한번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분야의 주제 탐구 보면은 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계면 활성제에 대한 거, 비누나 포비돈, 요오드 용액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처는 소독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기름기 제거에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가 어떤 그 화학적 성분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실생활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님이 주부습진이 많이 걸리는데 주부습진이 왜 걸리는지, 그러면 주방용품 중에서 뭐 세제의 어떤 성분이 이런 그 습진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의학 분야의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산화수소로 상처를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가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주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품의 어떤 그 뒤에 복용법이라든가 그 성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치아는 왜 2번만 이렇게 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든지. 그 다음에 카페인, 아까도 얘기했던 부작용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그 어떤 이게 뭐 심장에 어떤 무리를 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학생부 컨설팅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첫 번째가 독서를 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수업 시간에 어떤 원리를 찾아서 활동을 한 내용은 있는데 독서가 없어요. 참고 도서가 없어서 이 활동이 자칫 어떤 뭐 정리된 자료를 옮겨온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도 들고요. 조금 되게 활동이 단편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활동을 하실 때 참고 도서를 꼭 끼워 주십사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활동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책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뭐 거의 장체나 세특에 잠깐 뭐 몇 개만 있고 이렇던데 제 생각에는 세특에도 다 한 개씩 다 들어가 있고 장체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안 읽으셔도 되고 발췌도 가셔도 되고 몇 개 그 책들을 발췌해서 그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별로 연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탐구 주제를 가지고 자기 실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딱 연계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탐구 주제와 관련된 경제 분야 혹은 생명과학 분야 이런 것들과 각 과목별로 좀 이렇게 벽을 넘어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생들이 제가 살펴보면은 동기가 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왜 나는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이걸 찾아봤는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마치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냥 탐구 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뭔가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인상들을 많이 주는 그런 학생부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동기와 목적과 스스로의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실 안에 갇힌 지식.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 과목들은 여러분의 실생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수업 받고 끝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몇 장 작성하고 끝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 과목별로의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교실의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통학로라든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주말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투영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적용이 되고 원리가 응용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게 아주 그 설득력을 많이 가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 안에 갇혀서 문제풀이식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시고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향의 우리가 학생부 기록을 갖추기 위한 그런 학생부 활동이 아니라 진정 어린 여러분의 어떤 성장과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식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많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